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 경제 골든타임 박현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수입니다. 오늘의 골든타임 메르스 속보로 집중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첫 번째 환자가 확진 판정된 직후에 감염되면 100% 사망해 치료제도 없다는 게 사실입니까? 네, 밤사이 들어온 메르스 관련 속보 때문에 아마 많이들 놀라셨을 텐데요. 네, 메르스 국내 발생 13일 만에 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3차 감염자까지 나타났습니다. 네. 곽수종 경제학 박사, 정철진 경제 칼럼니스트, 김민지 경제부 기자와 먼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중동 호흡기 증후군 바로 네. 메르스. 국내에서 발생한 지 13일 만에 결국 사망자 2명이 발생했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인데 사망까지 이르게 된 경위. 예. 현재까지 밝혀진 내용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어제 급성 호흡기 부전으로 사망한 58세 S씨가 유전자 검사를 한 결과 이제 양성 판정이 나와서 메르스 확진으로 나왔습니다. 이분은 5월 11일부터 입원 치료를 받았는데요. 원래 천식이나 뭐 다른 호흡기 질환이 있던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5월 15일에서 17일 그 사이에 첫 번째 확진 환자와 같은 병원에서 네. 그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가 25일에 이제 경기도의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그 확진 판정을 받기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 병원 보건 당국에서 이제 그 격리 대상을 처음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병원으로 옮겨져서 또 다른 치료를 받을 때까지 무방비 상태로 접촉된 것으로 알려져서 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경기도 다른 병원에서 뭐 콧물 등이나 배변 처리 등을 무방비 상태로 했기 때문에 네. 또 다른 환자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좀 커지고 있고요. 네. 또 오늘 새벽에 사망하신 분은 또 그 5월 15일부터 발열 등으로 이제 치료를 받던 분인데 그 15일부터 17일까지 또 이 환자 역시 첫 확진 환자와 같은 병원에서 그분이 그러니까 두 번째 사망자는 여섯 번째 확진 환자로 판명된 분이죠. 네네. 네. 예. 지금 3차 감염은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오늘 3차 감염 소식이 알려져서 많은 분들이 네. 걱정을 하실 텐데요. 지금 16번째 확진 환자와 동일 병실을 썼던 환자 2명이 지금 그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동안은 첫 번째로 확진했던 환자와 접촉한 사람들만 계속 이렇게 확진 판정을 받았었다가 네네. 두 번째 2차 감염자랑 발생한 게 처음이기 때문에 네.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요. 완전히 다들 긴장하고 있죠. 그 3차 감염이 나온 바람에. 예. 네, 그동안은 2차 감염만 걱정을 해서 첫 번째 확진 환자와 접촉만 안 했으면 좀 그렇죠. 걱정이 덜 했는데 이번에 2차 감염자와 접촉한 사람까지도 확대되니까 앞으로도 격리 대상이 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3차 감염 얘기 잠시 후에 또 자세히 네. 김민지 기자와 또 출연자분들과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지난 2009년에 대유행했던 신종플루 기억하시죠? 당시 신종플루 차단을 전두 지휘했던 전병률 전 질병관리본부장 잠시 전화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전병률입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메르스의 확산 소식 접하면서 2009년 신종플루, 그 전으로 2003년 사스가 떠오릅니다. 세 질병 모두 공통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여보세요? 본부장님?
네, 전화가 잘 안 들립니다. 예. 교수님 지금은 들리십니까? 네, 잘 들립니다. 예, 지금 신종플루랑 사스, 메르스 모두 다 호흡기 질환인 것 같은데 공통점, 다른 점 설명부터 해주실까요? 아무래도 이제 신종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생되는 질환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겠고요. 특히 이제 호흡기 질환으로서 이제 발열 증상이라든지 기침 증상 이런 것들이 이제 증상 면에서 상당한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한 치료제가 없다라는 점, 그리고 네. 대증요법에 의존한다는 점, 이런 점들이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보면 발열, 기침, 호흡곤란 같은 증상들을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일반적인 감기와 별로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국민들 네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불안한데요. 네. 사실 우리가 신종플루 때도 경험을 했습니다마는, 본인이 어떤 증상이 있었을 때 과연 이것이 감기인지 예. 아니면은 그 신종플루인지 고민했던 것은 이번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번 경우에는 그 메르스라고 이제 의심될 만한 그런 환자들 또는 그 중동에 갔다 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의 접촉 유무가 본인의 어떤 증상을 그 감별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되겠고요. 예. 특별히 주위에 이제 그런 그 의심 환자들이 있는 경우에 발열 증상이 있을 때는 즉시 가까운 보건소에 신고를 해서 네. 격리된 상황으로부터 관리를 지속적으로 받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전염력은 사스가 강하지만 치사율은 메르스가 높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일단 여태까지 밝혀진 자료에 따르면 이제 그렇게 이제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네네. 특히 이번 메르스의 경우를 보게 되면은 특정 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를 중심으로 해서 아주 그 많은 환자들이 발생을 했거든요. 네네.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에 알고 있었던 메르스의 감염력을 훨씬 더 뛰어넘는 그러한 수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마도 이렇게 그 많은 환자들이 발생됐다고 하는 점은 그 밀폐된 공간에서 네. 네. 다수의 면역력이 약한 환자들이 접촉을 했기 때문에 그 단기간 내에 많은 환자들이 발생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확산 속도가 정부 예측보다 훨씬 빠른 거죠, 지금? 그렇죠. 현재로서는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확진 환자 25명에 지금 3차 감염자까지 나온 상황인데 신종플루와 비교를 해봤을 때 확산 속도가 좀 더 빠른 겁니까? 어떻습니까? 신종플루 당시는 최초 그 국내 그 확진 환자의 경우 잘 아시는 것처럼 멕시코를 다녀온 수녀님이셨는데요. 그렇죠. 그 수녀님이 비행기 안에서 본인이 스스로 예방 조치를 확실히 했고요. 또 입국한 이후에도 바로 그 해당 지역 보건소에 신고를 함으로써 다른 그 제3자의 감염 기회를 최대한 단축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수녀원으로 그렇기 또 때문에- 직접 들어가셨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그 최초 확진 환자로부터 제3의 환자가 발생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는데 이 경우는 그 확진까지 약 열흘 동안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 상태에서 많은 그 감염자들이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을 근데 합니다. 굉장히 우려스러운 건 지금 3차 감염자가 나타났지 않습니까? 예. 그 네, 3차 그렇습니다. 감염자와 또 접촉한 사람들이 있을 텐데 지금 정부 당국은 지역사회 확산은 아니다. 네.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한 네, 지역사회 현재로서는 확산 지역 가능성, 아니죠. 확산 네.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됩니다. 상당히 왜냐면은 높다. 네. 왜냐면은 지금 초기 그 열흘 동안에 우리가 이제 미처 관리하지 못했던 소위 말해서 정부의 그 통제망을 벗어났던 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이제 그 의심 환자 또는 확진 환자로 지금 계속해서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또 그리고 또 특히 그 이 홍콩 중국으로 출국한 분의 경우에도 정부의 그 이 방역 통제망을 벗어난 상태에서 무단으로 해외 출국을 했단 말이죠. 네네. 그런 걸 비춰봤을 때 정말로 많은 지역사회에서의 감염자들이 그 제3의 접촉자를 통해서 제3 3차 감염 그리고 지역사회 확산으로 확산될 그런 우려가 충분히 있다.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우려가 충분히 있다. 지금 보면 오늘 발생한 3차 감염자 16번째 환자에서 옮은 것으로 알려지는 23번째, 24번째 환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처음에 1차 확진자가 나왔던 비병원이 아니라 D병원이라는 곳에서 28일에서 30일 사이에 지금 옮은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렇다면 이 16번째 확진자에 대한 자가 격리가 되지 않은 거 아닙니까? 현재로서는 이제 그 격리에 대한 조치가 제가 볼 때는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좀 느슨하게 그리고 또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은 좀 늦은 시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접촉자들이 늘어나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성숙한 시민의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떤 부분이 중요하다고요? 시민의식이요? 성숙한 시민의식. 예, 본인이 어떤 의심스러운 그런 그 접촉이라든지 증상이 있을 때는 네. 스스로가 가까운 보건소에 신고를 해서 네. 어떤 타인에게 그런 감염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조기에 그 노력을 해야 된다는 점이죠.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실제 그 격리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격리를 거부하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네. 네. 이런 것들은 절대로 그 용납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근데 초기 대응이라든지 방역망이라든지 격리라든지 네. 굉장히 시기적으로 많이 늦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정부 대응 왜 이렇게 초기에 이렇게 미흡하게 한 거로 보십니까?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그 최초 환자가 중동에서 귀국한 이후에 네. 4차례 그 다른 의료기관을 다니면서 그 어떤 기관에서도 중동의 여행력이라든지 또 그런 것들이 사전에 인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아마도 많은 접촉자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뒤늦게 그 확진으로 판정된 이후에서 방역 당국이 접촉자들을 그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 소위 말하는 통제망을 벗어났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 단기간 내 접촉자들이 많이 발생했다. 또 그래서 의심 환자, 확진 환자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1차 네. 확진자에게서 지금 전염이 계속되면서 변종 바이러스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일단 뭐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변종의 가능성이 있다면 14일인 잠복기가 길어질 수도 있는 겁니까? 현재로서는 질병의 자연사가 미국의 이제 그 CDC나 세계보건기구의 분석 자료에 의해서 저희들이 알고 있는 2일 내지 14일인데요. 예. 아직까지 그 어떤 이 메르스를 일으키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 결과가 동일한 것으로 판정돼 있기 때문에 지금 섣부르게 변이 여부를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예. 실제 또 이 현재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에도 특별한 그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대중요법에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그런 경우에 사실 변이가 됐다 하더라도 어떤 이 자연사 부분이 미확인될 뿐이지 어떤 환자를 치료하고 관리하는 그런 이 방법은 동일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 지금 우리는 이 바이러스의 변종 여부를 고민하기보다는 정부나 국민 그리고 의료기관이 합심해서 이 질병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정부가 지금 오전 8시부터 바로 한 20분 전이죠.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지금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에 뒤늦은 대응인데 네. 지금이라도 정부와 보건당국, 방역당국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있는 그대로 사실을 국민들에게 정기적으로 발표를 함으로써 네. 막연한 불안감, 공포감을 빨리 종식을 시켜야 됩니다. 네, 괴담 이런 거 그리고 또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SNS상에서 전혀 확인되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마구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침착하게 국민들이 합심해서 그러한 것에 현혹돼서는 안 되겠고요. 특히 이제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환자들이 자기 보호를 위해서도 그렇고 타인을 위해서도 확실하게 자기 이 보호장치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사실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인이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위험에 노출돼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의료인들에 대해서 환자들이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네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신종플루, 사스 이런 어떤 전염병 때문에 국가의 재난경보 발령 이런 것이 된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신종플루 당시에 이제 그 4단계 그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대유행의 과정에서 그런 이 경보 단계가 있었습니다만은 대유행 단계. 예,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이 메르스의 경우에 아직까지는 이제 지역사회 확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저희들이 차분하고 그리고 좀 더 이렇게 냉정하게 사안을 접근할 필요가 있겠고요. 중요한 점은 그 일반 국민들께서 우리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은 방역 당국이 요구하는 그러한 이 관리의 내용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음을 갖고 따라주셔야 됩니다. 예.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난국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병률 전 질병관리본부장이었고요. 현재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 없다,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전병률 전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매우 높다라고 지적을 말씀하셨습니다. 했습니다. 네. 네, 지금 이 시간에 메르스 감염이 의심이 되는 분들 지적했듯이 본인의 신고가 굉장히 중요하죠. 보건복지부에 메르스 한라인이 설치가 됐습니다. 지금 밑에 보시는 것처럼 043-719-7777로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스스로 한번 연락을 해서 검진을 받아보시는 게 어떤 지역사회로의 전파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본인을 위해서도 아니고 바로 지역사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꼭 의심이 될 경우 전화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어떻습니까? 네, 지금 뭐 일단- 굉장히 상황이 하룻밤 사이에 네. 급속도로 급진전을 했고 지금 사망자도 나오고 있고 3차 감염자도 나오고 있고 네. 일단 또 더 시청자분들 우려스러운 거는 위해서, 예. 굉장히 지금 방역망을 벗어나 있는 의심 환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상황 정리를 다시 좀 한 번 더 네. 해보고 가면은요, 이제 최초 감염자 A씨가 확인된 이후 13일이죠. 13일 만에 사망자 2명이 나왔고, 소위 말하는 3차 감염자 2명도 나왔는데, 이 사망자 같은 경우에 좀 보면, 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사망자 2명, 한 명이 이제 71세 남성인데,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소위 말하는 6번째 환자였었습니다. 그렇죠. 하고 최초 감염자였던 A씨와 직접 접촉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2차 감염자라고 하는데, 지금 사망자 중에 또 한 명, 58세 여성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까지, 즉 사망 1일까지도 이분 같은 경우에는 메르스 환자로 분류가 안 됐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망 이후에 이제 비로소 이제 확인이 됐었다. 이렇게 살펴지고 있어서 앞으로 과연 A씨와 접촉했던 분들을 전수조사해야 되지 않냐. 그렇죠. 예, 근데 사망 이후에 봤더니 이 58세 여성도 최초 감염자 A씨와 접촉됐다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사망 이후에 메르스라는 게 확진이 된 게 방금 이 사망자 2명 중에 1명이고요. 3차 감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이 보건당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의료기관 내 감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역사회, 어디 거리를 돌아다니다가 감염된 게 아니라 의료기관에서 감염이 된 건데 왜 3차 감염이라고 하냐면 지금 3차 감염이 된 70대 노부부 2명 같은 경우에는 최초에 이 바레인 갔다가 이 감염되신 이 A씨와의 그 어떤 접촉도 없었습니다. 네. A씨가 최초 접촉했던 16번째 환자, 이분이 2차 감염자인데 네. 이분이 또 병원 돌아다녔을 네네. 거 아닙니까? 그 2차 감염자가 갔던 그 병원에서 옮겨졌기 때문에 이 70대 노부부 2명을 3차 감염자라고 하는데 과연 이게 의료기관 내 감염이냐? 이것으로 잘라야 되냐? 방금 앞에 전 맞습니다. 본부장은 바로 저런 부분이 우려스러운 대목인데 정부는 자꾸 병원 기관 내 네. 감염이다. 근데 병원 기관에서 감염됐던 분이 지금 계속 밖으로 돌아다니잖아요. 지금 전병률 전 네. 질병관리본부장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지역사회의 어떤 벌써 전파가 되기 시작한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초기 단계로 초기 봐야 단계로 봐야 네네. 돼. 보기보다는 좀 이제 확산 단계로 접어들지 않았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좀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고 2014년에 미국에서 2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2014년 4월 달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근무하던 의료인이 귀국하면서 발생을 했고 5월 달에 발생을 했는데 네. 한 분은 인디아나 출신이고 한 분은 올랜도 플로리다 네. 출신인데 이 두 분이 전부 다 일주일 만에 발열이 나고 콧물이 흐르는 상태에서 전부 다 가정 내에서 있다가 병원 이머전시 룸으로 갔던 그런 상황인데 예. 또 10일 지나고 난 다음에 다 완치가 된 케이스였습니다. 네. 그 빌 게이츠 재단에서 우연하게 안 그래도 그 블로그에서 보니까 나오는 내용이 아까 신종독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예.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빌 게이츠 이야기가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때 죽은 사람이 2천만 명에서 6천만 명이다. 네. 근데 1918년 그때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스페니시 독감이라는 게 유행을 했습니다. 네. 스페인 독감. 스페인 예. 독감. 여기서 죽은 사람이 8천만 명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8천만 명. 유행성이라고 하는 에피데믹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유행성이라고 하는 이런 바이러스에 의해서 번져지는 질병들이 이 상당히 위험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하는 게 빌 게이츠의 생각이고 네네. 조류독감 이것도 스페니쉬를 어떻게 알게 됐냐 그러면 알래스카에서 죽은 시체에서 나온 간에서 나온 유전인자를 발견해가지고 이게 조류독감 H1N1과 똑같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바이러스라고 하는 게 계속 유전 변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 질병관리당국은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 궁금한 거는 미국에서도 지금 2명 메르스 발명했었습니다. 발병했었는데 예. 한국처럼 이렇게 확산이 됐었나요? 확산 안 됐었습니다. 딱 2명으로 끝났습니다. 2명으로 끝났습니다. 초기 대응이 좋았던 거죠. 그렇죠. 미국 주택을 아시지만 이렇게 사회생활 자체가 격리된 주거 네네. 지역에 사다 보니까 본인 자체가 비행기에서 앓고 있는 걸 인지를 했고 귀국해서 집에서 간호를 받다가
이게 좀 증세가 심해지고 발열이 많아지니까 이 응급실로 갔던 그런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메르스 지금 확진 환자 모두 25명인데 한눈에 보기 쉽도록 지금 차트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카메라가 지금 맨 위에서부터 좀 비춰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맨 위에 지금 5월 20일 날 확진된 첫 번째 남성 68세 이 사람에게서 지금 모든 지금 전염이 이루어진 거죠. 첫 번째 확진자가 발생을 했고요. 지금 보시면 6번 71세 남성과 그리고 25번 환자 맨 마지막에 지금 나와 있는데 2명이 오늘 아침까지 사망자로 지금 분류가 됐습니다. 네네. 첫 번째 사망자 비의료기관 그리고 25번째, 두 번째 사망자 모두 비의료기관에서 지금 사망을 한 건데 네. 비의료기관이 보면 김민지 기자, 네. 뭐 지금 보면 첫 번째부터 거의 한 20몇 번째까지 계속 비의료기관에서 전염이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2차 감염이기 때문에 첫 번째 확진자에게서 직접 접촉을 했거나 같은 병동을 썼던 환자들인데요. 예. 지금 보시면 11번 환자부터 네. 시작해서 22번까지 그렇죠. 계속해서 첫 번째 확진자와 동일 병동이나 또 그 환자의 보호자, 그 간병하던 분, 또 환자의 아들 이런 분들이 계속 2차 감염자로 확진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아침에 나온 얘기가 3차 감염인데요. 예. 보시면 바로 23번이죠. 어제 23번, 24번 이 노부부의 경우에는 16번 환자와 접촉을 해서 D의료기관에서 동일병실 환자로 이제 두 분이 3차 감염자로 돼서 지금 근데 우려가 지금 커지고 보신 있는 대로 겁니다. 23번, 24번이 이제 3차 네. 감염자인데, 네. 그러니까 1번 첫 번째 확진자하고 접촉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죠. 네. 두 번째 네. 그러니까 2차 감염자한테 지금 예. 전염이 된 지금 거죠. 이 23번과 24번 환자는 위에 보시는 16번 40세 남성에게부터 전염이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예를 네. 들면 23번 또 24번 환자들이 또 접촉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을 거 있을 수 아닙니까?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게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왜냐면요. 이제 1번 환자 확진일이 5월 20일 아닙니까? 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잠복기를 14일이라고 두니까 네. 1차, 2차까지 14일 내에서 끊어지게 된다면 실은 이번에 메르스의 사태는 일단락이 된다. 종료될 수도 예, 있는데. 그래서 이제 20일로 최초한 게 6월 3일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6월 3일까지 3차 감염자가 없다면 최초 A씨로부터 이제 2차 감염자까지 종료된다라고 이제 6월 3일을 네, 우리가 네. 마지노선으로 잡지 않았습니까? 근데 바로 6월 1일 날 우리가 정말 원치 않았던 이제 의료기관 내 감염이라고 하지만 예. 3차 감염자 이 70대 노부부가 나오게 된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저 70대 노부부 같은 경우에는 최초 감염자 저 남자 A씨와는 전혀 그렇죠. 접촉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은 네. 어떻습니까? 3차 감염이 일어나면서 또 예. 잠복기가 또 2주가 늘어나는 건가요? 그렇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게 볼 네. 수 있고요. 또 위험한 게 처음 보시면 지금 같은 병실에 입원했던 환자들이 쭉 있다가 네. 병동으로 확대가 됐단 말이죠. 그러면 그렇죠. 병실로 그러니까 그 보건 당국에서 처음에는 격리 대상을 굉장히 좁게 제한적으로 봤다는 얘기입니다. 네, 같은 네. 병실 지금 여기까지는 병실이었죠. 네, 그건. 그런데 이제 같은 예, 병동을 썼던 병동으로 환자들에게서 확산이 됐습니다. 확산이 되면서 이제 28일부터는 같은 병동 환자부터 네, 저도 그렇군요. 격리 대상을 확대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3차 감염을 일으켰던 16번 환자도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돼서 늦게 알게 돼서 그 전까지 또 무방비 상태로 있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3차 감염이 일어난 지금은 2명이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네. 더 감염됐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거죠. 아까 그 전병률 전 본부장한테도 여쭤봤지만 비의료기관에서 지금 2차 감염, 3차 감염이 일어났다면 28일부터 30일은 사실 메르스 공포가 우리 사회에 굉장히 퍼져 있을 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16번 환자가 비의료기관에서 이들을 만날 수 있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의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도 하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국에서는 2명의 환자가 발생해서 예. 일단 확산이 되지 않았는데 네. 한국의 경우는 한국을 넘어서 지금 아시아에 메르스를 수출하는 국가로 지금 낙인을 찍혀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자령 동아일보 베이징 특파원 전화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나오셨습니까? 네. 네, 메르스 확진 판정을 의심 판정을 받은 40대 남성이 또 홍콩에 다시 입국해서 예. 홍콩 언론이 아주 난리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저 홍콩 보건 당국은 어젯밤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26일 홍콩으로 들어온 메르스 확진자 주변에 앉아 격리 대상이었던 한국인 남성이 1일 다시 입국하려다 격리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남성은 26일 홍콩으로 들어온 뒤 한국으로 29일 출국했습니다. 홍콩 당국은 이 남성이 격리 대상자라는 것을
한국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성은 아무런 조치도 받지 않고 다시 홍콩에 들어오려다 격리된 것입니다. 홍콩에서는 메르스 환자로 확진받은 44세 남성이 입국을 하고 격리 대상자로 지명된 여성 2명이 격리를 거부하다가 격리된 데 이어서 격리 대상자가 아무런 조치를 받지 않고 다시 입국하려고 하는 일까지 벌어져서 한국의 방역 활동은 도대체 뭐 하는 거냐는 격앙된 분위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위생서 산하 위생방호센터 렁팅홍 총감이 밝힌 대로 한국 당국의 메르스 환자 자료를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네. 회신을 받지 못했다며 굉장히 격분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에 입국했다가 지금 확진 판정을 받고 있는 40대 환자 네. 다시 증상이 악화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후이저우시 인민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현재 상황이 좋아졌다가 어제서부터 다시 심각해지고 있다고 광동성 보건당국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내 좀 이렇게 한국에 대한 감정이 어떻습니까? 네. 좀 악화되고 혐한 감정.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중국의 많은 언론에는 아직 이렇게 특별한 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만 누리꾼들을 중심으로 한국의 보건 방역 체계가 어떤 이렇게 허술할 수 있느냐며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구자룡 동아일보 베이징 특파원 연결해서 중국과 홍콩 내 현지 분위기 한번 들어봤습니다. 정철진 기자님, 보면 지금 중국과 홍콩 내 이 혐한 감정, 메르스로 인한 혐한 감정이 좀 많이 생겨나고 있다고 하는데 요커들 우리나라 여행 상당히 자제하고 있다. 지금 그럴 것 6월 같아요. 1일인데요. 네. 지난 5월 말부터 아마 여행업계들 이제 뭐 예약 문의하고 뭐 이런 콜을 잡지 않습니까? 벌써 지금 30%가 취소됐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그렇습니까? 있습니다. 예, 뭐 가집계이긴 하지만 네. 근데 지금 이 80%가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게 되는 게 그렇죠. 방금 전에 같은 이런 홍콩 분위기, 중국 분위기를 좀 보면은 아마도 이제 요커들, 한국을 방문하게 될 관광객들의 큰 영향을 받게 되지 않을까. 지금 뭐 전담 여행사 B사 한 곳에 이제 인터뷰를 받고 있는데 지금 저 두 번째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 있는, 홍콩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 뭐 관광객들한테도 빨리 귀국하라 이런 연락까지도 좀 SNS로 취하고 있다고 해서 아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하고요. 네. 그 내수 어떻습니까? 내수에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경기라는 게 네. 분위기를 타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좀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지 말라, 뭐 이렇게 전염병이라는 인식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자연히 안 가게 되고 당연히 네. 내수 경기에도 좀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메르스 관련된 속보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 칼럼니스트 김민지 기자로 곽수종 경제학 박사 세 분과 정리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 이어서 생활 속 경제 이야기, 숨어있는 경제 이것만 시간입니다. 쇼핑하실 때 가격표에서 숫자 9 아마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이 숫자 9는 유통업계에서 마법의 숫자로 불린다고 하는데 그 비밀 알려드립니다. 네, 유용하고 재밌는 숨어있는 경제 이것만. 오늘은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는 숫자 9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티셔츠 한 장에 9,900원, 랍스터 한 마리에 19,900원. 1,000원, 만원처럼 딱 떨어지는 가격이 지불도 쉽고 또 잔돈도 생기지 않아서 편리한데 왜 이렇게 가격표에는 숫자 9가 많이 들어가는 걸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떤 정보를 오래 기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을 우선적으로 기억하려고 하고 특히 숫자의 경우 중간에 있는 숫자보다는 맨 왼쪽, 그러니까 가장 앞에 있는 숫자만을 기억한다고 하는데요. 19,900원이라는 가격표를 봤을 때 중간에 있는 9보다는 가장 앞에 있는 1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이 사실을 우선적으로 기억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미결정 효과라고 부르는데요. 이 때문에 사람들은 19,900원이라고 써놓으면 무의식적으로 저 가격은 2만 원이 아니라 만 원에 더 가깝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실제 가격보다 훨씬 더 싸게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100원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2만 원짜리 상품보다는 19,900원짜리 상품이 훨씬 더 많이 팔린다고 하네요. 하지만 오늘 이것만 해본 여러분은 숫자 9에 현혹되지 않고 더 현명한 소비 하시겠죠? 그럼 숨어있는 경제 이것만, 다음에는 더 재밌는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3인방의 긴급 회동. 네, 정치권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정대철 상임고문과 김한길, 안철수 전 대표가 어젯밤 전격 회동했습니다. 정 고문과 김 전 대표는 자주 만나온 사이지만 안 전 대표까지 함께한 것은 굉장히 뭐 이례적이고 처음 아닌가요? 이렇게 세 명이 같이 모인 거는? 김한길 대표하고 이제 정대철 고문은 뭐 정치를 오래 같이 했으니까 네네. 기재 정부의 두 분 다 이제 일등 공신이고 하기 때문에 자주 만났는데 이제 안철수 의원은 정치를 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뭐 정대철 고문과 특별한 인연은 없을 겁니다. 어찌됐든 지금 야권이 여러 가지 위기인데 네네. 세 사람이 만났다는 것만으로 이제 굉장히 주목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어쨌든 이 사단이 발생한 것은 4.29 재보선 참패 아닙니까? 네. 그에 대한 책임론 아니었습니까? 근데 지금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혁신기구가 등장하고 뭐 얼렁뚱땅 슬그머니 넘어가는 문제. 그러니까 문제의 본질은 덮어둔 채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표의 최근 발언을 보면 혁신대 기득권, 혁신대 구태라는 구도로 이제 몰고 가려고 하면 이른바 이제 비노 진영은 기득권을 찾거나 구태를 추구하는 것처럼 구도가 이제 바뀌어버리니까 4.29 재보선 참패에 대한 정치적 책임으로 시작됐는데 지금은 혁신대 기득권의 구도로 몰고 가면서 이른바 비노는 본의 아니게 이제 기득권을 지키려는 네네. 이른바 구태 집단화돼가는 어떤 이런 희한한 이제 그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네네. 그런 차제에 이제 세 분이 만났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비노 진영, 그러니까 친노 아닌 비노 진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더십 부재였는데 세 사람의 만남 자체가 의미를 갖는 것은 비노 진영을 중심으로 한 어떤 그 코어가 좀 생기는 거 아닌가. 새로운 뭐 이런. 비노 진영의 새로운 리더십을 찾기 위한 움직임 아니냐? 뭐 그렇죠. 그런 그다음에 이제 해석이죠. 더더군다나 이 세 번 만남의 의미가 있는 게 이제 김한길 안철수 체제는 사실 그 4.29 재보선보다는 지난번 그 6월 재보선은 선전했습니다. 그럼에도 책임을 지고 물러났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그렇기 네. 때문에 어쨌든 뭐 민감한 시기에 세 분이 만났다는 것은 어쨌든 친노 진영을 향해서 좀 더 각을 잡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문재인 중심으로 구도가 묘하게 흘러가는 부분을 좀 정상화시키려는 뭐 그런 정치적 움직임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네, 네. 어젯밤 회동 내용은 저희 채널A 단독 보도 내용인데요. 네. 안 전 대표 대선 후보로서 준비를 이제 확실히 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히면서 문 대표에게 굉장히 질타성 발언을 했습니다. 보시면 대선 후보로서 준비 확실히 하겠다 나는. 하지만 혁신은 문 대표 스스로 해야지 누군가에게 맡겨서 되겠나. 아니, 안 대표 예. 저런 말씀하는 거 보니까 저 회동 자체가 좀 안 전 대표, 안철수 의원을 좀 밀어주기 위한 그런 회동이 아닌가 하는 느낌도 얼핏 드는데. 그렇죠. 이제 안철수 현상일 때 안철수와 이제 직업 정치인으로서 안철수는 다르죠. 지금 어찌 보면 굉장히 공부하고 있는 기간이다. 이 현실 네. 정치인으로서. 그러니까 내공을 쌓아가는 기간인데 어찌됐든 이제 본질적으로 이제 이 정대철 고문이야 원로고 김한길 안철수 두 정치인 입장에서는 황당한 사태 아니겠습니까? 자기들은 630 재보선 책임지고 물러났는데 4대 0으로 지고 난 뒤에 갑자기 아까 말씀드렸던 혁신과 뭐 구태 이런 구도를 딱 잡고 혁신 기구를 띄우니까 본의 아니게 구태가 되어가지고 네네. 뭐 이렇게 되니까 어쨌든 뭐 안철수 전 대표나 김한길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정치적으로 억울할 수도 있고 또 문재인 대표가 좀 후한무치하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장면이 충분히 있죠. 일단 저한테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만나러 간다는 연락이 없어서 어떤 회동으로 어떤 배경으로 만나게 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추측하신 대로 김한길 대표와 함께 갔다는 의미가 아마 네. 김한길 대표가 정대철 고문과의 어떤 만남을 주선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네네. 근데 눈에 띄는 것은 다른 것보다도 대선 후보로서의 준비를 확실히 하겠다라는 그 말인데 과연 대선 후보로서의 준비를 어느 만큼 확실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뭐 글쎄요. 정대철 고문이 아마 손학규 전 대표와도 아마 만남을 가지실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되는데 새정치민주연합 안에 수많은 대권 후보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모두 다 한 번씩 만나서 앞에 우리 박상수 소장이 말씀하셨다시피 차기 당권이나 대권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민주당 내 혁신을 다른 방향으로 한번 모색해 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지 않나 하는 저는 생각입니다. 네, 곽수정 박사도 언급을 하셨는데 정대철 고문 네. 또 야당에서 대권 경쟁하면서 서로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면서 손학규 상임 고문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손학규 고문 정계 복귀에 뜻이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고 있는데요. 지금 한번 보시죠. 나오고 있죠. 예, 정치 다시 하라고 하는데 나도 사람인지라 마음에 간혹 곰팡이처럼 이 정치에 대한 욕심이 네. 피어오를 때가 있다. 하지만 당이 어렵다고 내가 다시 한다면 국민에게 더 큰 정치 불신을 초래하지 않겠는가. 정말 복귀 의사가 없는 거로 봐야 되는 겁니까? 제가 어떻습니까? 지난번에도 우리 저 앵커께서 그 질문을 했을 네. 때 가지가 흔들리는 겁니까? 바람이 부는 바람이 것입니까? 흔든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곰팡이 말씀을 하셔가 손학규 전 대표가 우리가 메르스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정치 바이러스는 메르스보다 훨씬 감염력이 크고 아직까지는 저걸 치유하는 백신이 개발되지 않았다라는 게 정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에 한번 발을 담그면 이게 그걸 딱 끊어내는 게 아마 역대 정치인들도 아마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도 뭐 2번 정계 은퇴를 하고 또 복귀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뭐 정치를 평생 이제 손학규 전 대표도 해오셨는데 본인은 정말 이제 좀 이걸 안 하고 싶다. 정치에서 발을 빼고 싶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호남에서 여론조사 1위가 나오지 않습니까? 호남만 하더라도 지금 호남 신당 얘기를 할 때 어떤 중심이 될 인물이 없습니다. 네네. 또 비노 진영 하더라도 안철수 뭐 문재인 김한길 대표 만났다 하더라도 손학규 대표가 충분히 이제 그 비노 진영은 90점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그런 바람들이 이른바 이제 불고 있는 것이죠. 불고 있으니까 강진에 있는 손학규라는 나무의 가지가 흔들리는 것인데 제 예상으로는 예. 복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건 손학규 대표의 개인적 정치적 야심 때문이 아니고 상황 자체가 손학규를 불러낼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 지금 오고 있으니까 아마 좀 타이밍을 좀 보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곰팡이를 많이 번지게 하는 바람이 불어준다면 네. 다시 복귀할 수도 있다. 예. 현재 야권에서 이렇게 보면 난세에 영웅이 난단 말도 있지만 난세는 있는데 분명히 영웅은 안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현재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지금 대선 주사로 나서고 싶다라고 하시고 나서고 계시는 문재인 대표나 안철수 의원이나 박원순 서울시장이나 만희정 충남도지사나 여기에 손학규 이제 전 상임 고문을 놓고 서로 비교를 한다라기보다 이 사람 중에 누가 낫다라는 걸 비교하기보다 사람들 입장에선 이 사람 한 사람 내 그룹 대미를 보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랬을 때 이제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그래도 손학규 뭐 전 상임 고문이 댐댐이에선 통과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지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정대철 상임고문 여러 명이 거론했어요. 문재인 대표, 안철수 의원,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도지사, 손학규 전 상임고문까지 좀 경쟁을 해야 된다, 이제는. 아니, 그렇죠. 경쟁력을 키워야 된다. 그게 왜냐하면 그 역대 대선에서 가장 큰 차이로 이긴 게 이제 이명박, 정동영이 붙을 때 500만 표 이상 차이가 났는데 네. 그게 왜 그래 되는가 하면 역대 경선에서 가장 치열했던 게 이명박과 박근혜의 당내 경선입니다. 네. 당내 경선이었고 그건 정말 승부를 예측하기 힘든 선거였고 그러니까 그 치열한 당내 경선을 하게 되면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죠. 재밌으니까. 그 경선을 통해서 후보가 됐기 때문에 이제 그 야당 그 후보를 했는데 어쨌든 지금 3년간의 문재인 대표가 홀로 우뚝 서서 3년간 뛰면 그 마라톤의 성적이 나겠습니까? 선두그룹이 짜서 같이 이렇게 페이스메이커도 있고 이렇게 달려줘야 되는 것인데 마라톤에 비유한다면 문재인 대표 혼자서 여론조사 1위를 해서 혼자 뛰어라 42.195를 그럼 그 기록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정대철 고문은 정치를 뭐 오래 한 굉장히 그 어떤 그 노련하신 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집단을 이뤄서 뛰어줘야 경쟁력도 생기고 흥행도 되고 결국 본선 가서 새누리당 후보를 이길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측면에서는 뭐 야권 입장에서 당연한 얘기다고 저는 봅니다. 어젯밤에 또 어제 회동에서 또 재미난 얘기도 했습니다. 네. 바로 김상곤 혁신위원장에 대한 언급인데요. 불출마 선언은 쇄신을 강하게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문 대표의 책임론과는 별개다. 그러니까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어제 내년 총선 불출마하겠다라고 그랬죠. 얘기했는데 예. 그게 문재인 대표의 책임론과는 별개다. 조금 전 우리 굉장히 조금 전 어떤 뜻으로 해석을 해야 조금 돼요? 전 자료화면을 네.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손학규 대표하고 문재인 대표가 만나는 장면이 아까 자료화면으로 나간 게 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이제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에 친노가 부활하는 장면입니다. 저때 친노 중심의 그 장외에 있었던 그룹이 뭔가 혁신과 통합입니다. 혁신 네. 앞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친노의 혁신이라는 것은 친노 패권의 다름 아닌 것이죠. 사실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번 사단의 본질은 4.29 재보선 패배에 대한 책임 문제라는 거죠. 이게 온데간데였고 혁신 얘기가 나오면서 그 총선 보궐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론이 사라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김상곤식 육참 골단의 선전포고 아니냐라는 네. 이야기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데 문 대표를 향한 책임론 메시지로도 읽히고요. 글쎄요, 혁신이라는 것이 뭐 한두 달 내에 뭐 사람을 바꾼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혁신이라면 혁신이라는 건 참 쉽죠. 근데 혁신이라는 것이 그런 어떤 사람의 경질이 아니라 한 당이 가지고 있는 정치 철학 또는 한 대권을 잡겠다고 하는 사람이 나라를 어떻게 통치하겠다, 국민과 어떻게 소통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치 철학과 가치를 내비치는 자리라고 하면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보선에 대한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당 대표가 자신의 가치와 철학을 가지고
국회와 국정을 운영해 보겠다는, 도움을 해보겠다는 그런 하나의 포부가 일단은 심판을 받은 거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네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 정도는 충분히 해야 될 소지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너무 혁신이나 이 계획이라는 단어를 포퓰리즘적으로 많이 내비추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진짜 혁신을 하고 싶으면 말없이 조용히 이루어지면서 국민들을 바라보고 국민에게 심판을 받으면 되는 거지, 그거를 혁신 하면서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는가. 또 내년에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비례대표로 내놓은 건 출마하지 않으면서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말장난하는 듯한 이런 혁신을 가지고는 국민을 설득하거나 절대 국민에게 신뢰를 얻을 수 없다는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총선엔 불출마하지만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 그죠. 왜 굉장히 지금 김상곤 위원장이 어제 총선 불출마 얘기를 했냐면, 네. 혁신위원장 취임하고 이제 우리가 성경 말씀에 뭐 시작은 미약하나 끝이 창대하리라 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시작이 너무 창대했습니다. 사약을 앞에 놓고 상소문을 쓰는 심정이다. 뭐 레토릭이 굉장히 화려한데, 그 다음에 문재인 대표가 동선을 거의 같이 갖고 있거든요. 강연하고. 지금 김상곤 위원장이 야권 사정에 혁신위원장 취임했으면 좀 저럴 때가 아니고 로키를 유지할 때입니다. 차분히 앉아서 혁신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할 것이며, 근데 역대 혁신안들을 좀 창고에서 꺼내가지고 역대 혁신위원회는 도대체 어떤 혁신안이 있었으며, 그 다음에 혁신기구가 최고위하고의 관계 설정은 어떻게 되는 것이며, 네네. 각종 계파의 수장들을 좀 엄밀히 만나서 그 사람들은 당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며, 네. 이런 행보를 해야 되는데 위원장 취임하자마자 거의 공중에 붕붕 떠서 당대표의 위상만큼 이렇게 막 강연하고 혁신이란 이런 것이다라고 이렇게 막 그 정견 발표하듯이 하고 다닐 때는 아니죠, 사실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당내 역풍이 있었던 겁니다. 지금 혁신위원장 뭐 하는 거냐, 네. 네. 자기 정치하는 거냐, 이러니까 이제 어제 아마 김상원 위원장이 불출마하겠다라고 했는데, 불출마는 당내 혁신을 하겠다면 저거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본인이 뭔가 정치적 욕심을 가지면서 내 욕심 가득한데 우리 곽수정 박사님한테 당신 내려놓으세요 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저부터 그건 전제거든요, 이야기에. 네네. 제가 욕심이 없다는 것은 혁신위원장으로서 일을 시작한 대전제인데, 대전제를 굳이 언급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당내의 견제와 역풍도 만만치 않다는 걸 반증한다고 봅니다. 네, 다음 주제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여당 얘기입니다. 네. 네, 친박에서 탈박으로 국회법 개정안 통과의 후폭풍이 거센데요. 이런 가운데 야당과의 협상을 이끈 인물, 바로 원조 친박이었던 유승민 원내대표. 예. 친박계 의원들에게 문매를 맞는 신세가 됐습니다. 친박계 의원들의 입장 직접 들어보시죠.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정부 시행령까지 동의해줬습니다. 그래놓고 아무 문제가 없다. 나는 사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식 그리고 원칙에 어긋나는 문제고,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는 문제, 누군가는 서로 책임 문제도 함께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문제다. 네, 서청원 최고위원의 깊은 그 아무도에 대한 반응에 또 많은 것이 담겨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유승민 원내대표가 정말 제일 하고 싶은 말이 많은 분은 말을 하기 유승민 원내대표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이,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력이 좀 짧기 때문에 처음부터 되돌아가면 청와대에서 작년 연말까지 공무원 연금법 통과시켜 주세요라고 주문을 받았습니다. 당은 하기가 싫죠. 공무원 연금개혁 같은 문제를 선거를 치러야 될 당이 이걸 총대를 맨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어쨌든 총대를 매겠다 했고, 우여곡절 끝에 5월 2일 날 양당 대표, 원내대표가 합의안이 나왔습니다. 네. 나왔는데 뭐 합의안이 만족스럽든 안쓰럽든, 그때 이제 옵션으로 걸린 게 뭐냐면 소득 대체율 50% 국민연금. 그래 합의안을 만들어내니까 청와대에서 맹공을 가했거든요. 월권이다. 그다음에 지금 메르스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는 문영표 장관도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해가지고 그 협상안 자체를 흔들어 버렸습니다. 그다음에 또 표류하다가 겨우 이제 뭐 또 혹을 하나 더 붙여서,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시행령 개정 더 붙여서 이제 통과를 시켰는데, 공무원 연금법 통과시킨 문제는 온데간데가 없고 네. 왜 뭐 국회법을 바꿨느냐, 이 네. 문제가 또 질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승민 원내대표 안팎 곱사등인 게 해외에서 열심히 해가. 그다음에 또 하나의 또 옵션은 뭐냐면, 도대체 선진화법 하에서 야당이 잘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뭐 어느 평론가는 그 벽시계 사러 갔는데 손목시계 끼워달라는 거 똑같은 거 아니냐. 계속 옵션이 붙었는데 공무원연금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협상 상대가 동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런 와중에서 이렇게 된 상황에서 물론 뭐 유승민 대표가 비판받을 측면이 있지만 억울함도 얼마나 크겠냐. 네. 친박으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하지만 지금 친박계에서 누군가의 책임 문제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다. 바로 이정현 의원이 얘기를 하셨는데요. 누군가의 네. 책임. 그러니까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론까지 나오는 거 아니냐.
이와 관련해서 오늘 친박계 모임인 국가경쟁력 강화 포럼 긴급 회동을 갖기로 했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도 이런 언급이 좀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는데 어떨까요? 과연 얘기가 나올까요? 그럴 겁니다. 아마 대통령이 사실상 이제 거부 입장을 명백히 하셨기 때문에 이제 친박들은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의 책임론을 이제 점화시킬 텐데 김무성 대표 얘기도 좀 참고할 만한 게 이 과정이 잘 됐든 못 됐든 최고위원회 회의와 의원총회를 거친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충분히 공론화를 거친 다음에 이렇게 했는데 유승민 원내대표 일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어쨌든 친박 핵심들이 유승민 대표에 대한 공세는 좀 강화되지 않겠나라고 봐죠. 저는 이게 지금 앞에서 우리가 야당 이야기를 좀 했지만 야당 안에서 문재인 대표의 어떤 책임 문제를 가지고 지금 야당도 시끄럽게 지금 일이 벌어지고 있지만 이 여당 쪽에 새누리당 쪽에서도 이 어떤 그 갈등 이게 조금씩 모락모락 연기가 피어오르듯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유승민 의원 그러면 누구나 자타공인하듯이 원조 친박계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원조 친박계 유승민 의원이 김무성 당대표와 함께 짝을 이루면서 당청 간에 어떤 소통 시스템이 지금 작동이 되고 있는지 정무수석이 있지만 정무수석이 사퇴하고 난 다음에 다른 정무수석이 아직까지 임명되지 않고 있는 상황. 결국 이렇게 놓고 보면 친박계에서 어떤 모임을 한다는 내용들이 그렇게 썩 뭐 새누리당도 뭐 갈등이 벗어나지 않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박근혜 대통령 바로 어제죠. 강력하게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는데 그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도 여기에 대해서 또 한마디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너무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입법권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딴지를 거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박근혜 대통령이 저렇게 강도 높은 발언이 나올 거라고 예상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예상을 했죠, 많은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 기본적으로 이제 박근혜 대통령 원칙 문제 아닙니까? 원칙 문제인데 이게 이제 법리 공방으로 가니까 국회법 모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는데 모법이 시행령에 대해서 시행령이 안 맞는 부분을 바꾸라라고 강제하는 것이 어떻게 헌법 위반이냐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위반이다 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저는 뭐 헌법학자가 아니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정치 공방으로 옮겨오는 것이죠. 옮겨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황희정성은 아니지만 야권 얘기도 그러니까 모법이 중요하다는 얘기도 뭐 그런 것 같고 또 시행령 자체가 행정입법이기 때문에 헌법이 고유한 행정부의 권한이라는 것도 뭐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정치 공방으로 이제 변질되고 있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하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과연 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국민 모두가 찬성하냐? 꼭 그렇지만도 않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반발이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과연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된 의원 모법을 만들 수가 있는가? 시행령까지도 정확히 만들 그럴 자질이 있었는가? 그런 전례가 있었는가? 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대통령이라면은 갖고 있는 거부권을 이번에 좀 행사해서 어쨌든 공은 국회에서 또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이 자체에 대해서는 글쎄요. 박근혜 대통령 본인뿐만 아니라 뭐 전체 국민 여론 측면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오히려 당연한 의무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도 대통령의 권한이니까 행사하는 것 자체에 법적이나 절차나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합의를 해서 입법을 해서 올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 모양새가 국민들이 볼 때 과연 본인들의 적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보단 정치적인 실력 싸움이라고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는 그 대통령령은 헌법에서도 보장하고 있는 행정각부 그다음에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그럼 국회가 침해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러면 대통령령이 뭐 대단한 힘을 가진 법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헌법 자체도 규정해서 입법에서 법에서 권한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서 수임한 부분에 대해서만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는 거고 실질은 실무에서 절차적인 부분을 행사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이 부분을 국회의원들이 일일이 정할 수 없고 잘못되어 있는 영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입법법으로 수정하기.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통령령이 잘못 운영돼서 피해를 보는 국민이 있다 할지라도 이건 공무원들을 공무원들 운영의무를 살릴 문제이지 입법 자체는 국회는 입법만 잘하면 된다는 거죠. 본인들이.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아침 경제 골든타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